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에 개발해 보는 프로그램은 개발 중급자라면 한 번쯤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중창을 사용하여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이 많고 다소 어렵지만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치면서 개발의 묘미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수준은 중급자 코스이고 이는 프로젝트 참여를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문자는 현재 교과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을 뜻하며 초급자는 교과 과정을 모두 끝낸 분들이고 중급자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분들, 상급자는 두세 번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 수월한 자바 개발팀에서 보는 관점이므로 객관성은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자바에서 앱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툴 중 하나인 윈도우 빌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 분야가 웹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리 흥미롭지 않은 인터페이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경우처럼 서너 가지의 언어를 조합해야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지 자바만 할 수 있다면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판단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이바티스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필요한 공통 요소이므로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 환경으로는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여 쿼리 문장들의 처리를 아주 단순화하였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단순화되는지를.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는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로 안드로이드 진영, 아이폰 진영 모두가 사용하는 내장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원격 접속 기능이 없고 다중 사용 환경보다는 단일 환경에 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편집 툴은 이클립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은 수월한 자바 개발팀에서 좌충우돌을 맡고 있는 장혜솔 개발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장혜솔 개발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개발자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월한 자바 개발팀의 좌충우돌 장혜솔입니다. 도전할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파고 다녀 보니 붙여진 별명인 듯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좌충우돌하면서 멀티 메모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개발 환경은 윈도우 빌더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J프레임, 인터널 프레임과 리스트입니다. 또한 인베디드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며 쿼리 문장들의 단순 처리를 위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CRUD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코드량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본 영상의 진행 순서입니다. 완성된 결과물의 간단한 시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 후 이클립스를 열어 윈도우 빌더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한 후에 마이바티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QLite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역시 방문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SQLite 클라이언트 툴을 설치한 후에 메모장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윈도우 빌더를 사용하여 앱의 기본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바로 백엔드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맨 상단에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를 클릭해보면 몇몇 가지의 기능들이 메뉴 아이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이전에 작성된 메모장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메모장이 열립니다. 또한 메모 목차에서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누르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메모장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열려져 있는 메모장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열려있는 메모장에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메모장을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목차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부분의 X 버튼을 클릭하면 목차 창이 사라집니다. 이때 메뉴에서 목차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사라졌던 목차 창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메모 목차 창은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작성된 메모창에서 최대 크기 버튼, 이전 크기 버튼, 최소 크기 버튼의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X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메모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첫 번째 줄의 내용 중 일부 부분이 자동으로 메모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메뉴로 되돌아와서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여 새로운 메모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새로운 메모 항목이 목차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메모장의 내용이 바뀌면 메모장 제목 부분에 표시가 추가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특별할 것까지는 없지만 잔손이 많이 간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메뉴를 클릭하면 모두 저장 메뉴가 있는데 이는 수정되고 저장되지 않은 모든 메모를 한 번에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종료 메뉴를 선택하거나 윈도우 창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하면 정말 종료할 것인지를 묻고 Yes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때 저장하지 않은 메모들은 죄송스럽게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개발을 마무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메모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메모 목차 부분에서 원하는 메모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 여부를 묻게 됩니다. 이때 Yes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메모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모든 기능 구현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해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개발했다고 봅니다. 기능 구현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답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연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클립스를 열어 개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프로그램 개발은 개발 환경 설정이 개발의 반이라고들 합니다. 도커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이전에 구축해놓은 개발 환경을 살짝 변형하여 재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완벽하게 모든 개발 환경을 커버해주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잔손질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 잔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윈도우 빌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구동한 다음 헬프 메뉴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서 윈도우 빌더로 검색합니다. 관련 정보들이 검색되어 출력됩니다. 이때 윈도우 빌더 항목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저는 윈도우 빌더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드 버튼으로 보입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스톨 버튼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설치 과정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옵션들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클립스가 재시작되어도 표면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어더를 선택해보면 윈도우 빌더 항목이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윈도우 빌더의 개발 환경을 수정할 것입니다. 환경 설정 작업을 위해 이클립스의 윈도우 메뉴 아래 있는 프레퍼런시즈 메뉴를 선택하고 윈도우 빌더 스윙 코드 제너레이터까지 접근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항목만 수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밸리어블 제너레이터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로컬 항목을 레이지 항목으로 선택을 바꿉니다. 이는 윈도우 빌더에서 각종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기본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레이지 형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탭을 눌러 프리뷰 창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레이지 유형으로 수정하셨다면 두 번째로 레이지 항목의 안에 있는 메소드들의 접근 제한자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기본값이 프라이빗 형태로 되어 있어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간 불편하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를 프로텍티드 유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접근 제한자의 접근 범위는 아마도 자바를 배우실 때 보셨을 것입니다. 접근 제한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목이 모두 선택되었다면 프레퍼런시즈 창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어플라이 언드 클로스 버튼을 클릭하여 프레퍼런시즈 창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로써 윈도우 빌더를 설치하고 기본 설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바티스 드라이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열어 마이바티스로 검색하면 마이바티스.org 사이트의 링크가 보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겠습니다. 반갑게 한국어 버전도 보입니다.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한국어 버전 아이콘을 클릭해봅니다. 간단한 소개 페이지가 보입니다. 왼쪽 링크 목록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마이바티스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파일이 있는 링크도 보이고 메이븐을 사용하는 경우 팜닷.xml 파일에 추가해야 하는 정보들, 세션 팩토리를 빌드하기 위해
필요한 Xml 파일 등등의 정보들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코드를 실제 작성할 때 보기로 하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드라이버 파일명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GitHub의 리파저토리로 이동되는군요. 개발을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간 충돌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최신 버전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버전 간 충돌 현상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 충돌 현상을 최대한 예방하시려면 같은 버전의 라이브러리나 API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설하고 현재 마이바티스 드라이버 파일의 최신 버전은 3.5.11이지만 개발에 사용할 버전은 3.4.6 버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면 3.4.6 버전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파일이 이곳에 있군요. 해당 버전 안에 있는 에스츠 버튼을 클릭하면 3개의 파일이 보이는데 우리가 필요한 파일은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압축만 해제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ite 공식 페이지에서는 SQLite JDBC 파일을 찾을 수 없어 SQLite JDBC 3.4 다운로드로 검색하여 GitHub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을 보면 3.41 버전에 대한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에스츠 목록을 보면 SQLite JDBC에 해당하는 드라이버 파일이 자료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두었습니다. 이제 이클립스로 다시 되돌아가 설정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이클립스로 되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워크스페이스의 한글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두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하려면 이클립스 윈도우 메뉴 안에 있는 프레퍼런시즈 메뉴를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서 ENC로 필터를 걸어두면 화면과 같이 관련 내용들만 표시됩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인코딩 방식이지만 이왕이면 CSS, HTML, JSP 파일 항목에 있는 모든 인코딩 방식도 UTF-8로 바꾸어주고 Apply and Close 버튼을 클릭하며 인코딩 설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파일 메뉴에 있는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안에 있는 New를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프로젝트의 종류는 자바 프로젝트로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을 메모로 지정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클립스 버전에 따라 다음 다이얼로그 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성하지 않게 Don't Create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바와 연관된 퍼스펙티브를 열기 위해 오픈 퍼스펙티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메모 프로젝트의 기본 화면입니다. 프로젝트명을 클릭하여 확장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될 DB 폴더와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될 리브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폴더들은 실제로 어디에 생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명 바로 아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만들어졌으니 앞서서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해제한 곳으로 이동하여 관련 파일들을 리브 폴더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파일들은 마이바티스 3.4.6. 자르 파일과 SQLite JDBC 3.41 자르 파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야 하는데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툴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툴들이 있지만 DB 브라우저라는 툴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DB 브라우저로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로 접속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하면 OS별로 여러 종류들의 파일들이 보입니다. 개발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설치 작업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툴을 사용하는 세세한 방법은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DB 브라우저가 설치되었다면 시작 메뉴에 관련 메뉴가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인 SQLite 메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새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적당한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서버용 데이터베이스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자유롭게 위치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서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명은 메모로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바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은 일단 닫고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현 상태를 보면 테이블과 인덱스뷰 트리거의 개수가 모두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명도 메모로 지정하고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필드는 아이디 작성일 제목 내용에 관한 필드입니다. 아이디 필드는 메모장의 내용을 다른 메모장들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유형은 정수형을 선택하고 프라이머리 키와 자동 증가 옵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모장을 작성한 날짜를 저장하기 필드로 필드명은 NAL로 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 타입으로 설정합니다. 메모장의 제목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로 필드명은 서브젝트로 하고 데이터 유형은 역시 텍스트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장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로 필드명은 다크로 지정하고 데이터 유형은 텍스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빠져나갑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메모 프로젝트 안에 있는 DB 폴더에 복사하겠습니다. 탐색기를 열어 만들어진 메모를 복사한 후 이클립스 창으로 되돌아와 폴더를 선택한 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메모 프로그램의 레이아웃 작업을 하기 전 설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레이아웃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설계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물을 보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전체 틀은 J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안쪽에 있는 틀들은 모두 J인터널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하나의 메뉴가 있는 상태입니다. 메뉴 아래에는 몇몇 개의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src 폴더 안에다 J프레임 형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src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New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일반 클래스를 선택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꽤나 많은 귀찮은 작업들이 동반되므로 어더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으로 내리면 윈도우 빌더 항목이 보입니다. 이 윈도우 빌더 항목에서 스윙 디자이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J프레임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J프레임을 생성해주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는데 소스 폴더의 기본 위치와 패키지명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나타납니다. 네임 항목에서 J프레임의 이름을 MAIN으로 정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많은 코드들이 생성됩니다. 코드 한 줄 한 줄 설명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므로 일단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봅니다. 실행 결과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윈도우 하나만 덩그러니 나타납니다. 실망하기엔 너무 이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 만들어진 것도 상속이라는 힘 때문인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클래스가 정의될 때 J프레임을 상속받아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클래스가 J프레임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 역시 J프레임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행 결과 창을 닫고 이클립스에 코드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편집창 중앙 아래쪽을 보면 소스 탭과 디자이너 탭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주로 디자인 탭에서 작업할 것입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하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림과 같이 디자인 모드로 화면이 바뀌며 언제든지 소스 탭과 디자인 탭을 번갈아 가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화면을 왼쪽부터 더 살펴보면 가장 왼쪽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어떤 요소들의 계층 구조와 속성을 볼 수 있는 상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요소들이란 대부분 입력 상자나 버튼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대부분 컴포넌트라고 불립니다. 그 오른쪽에는 팔레트가 보입니다. 컴포넌트들을 종류별로 묶어 위아래로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이름 앞에 대부분 J가 붙어있는데 이는 스윙 컴포넌트임을 나타내는 접두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컴포넌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 접두사 J를 붙여 말하지 않고 그냥 컴포넌트 이름만을 말할 것입니다.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오른쪽에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편집창입니다. 특정 요소를 선택하면 선택된 요소 즉 컴포넌트의 굵은 실선이 나타납니다. 이 굵은 실선은 어떤 컴포넌트를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요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을 선택하여 크기를 변경한 후 코드를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프레임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을 지정하기 위해 프레임을 선택하고 가운데 아래에 있는 속성창을 보면 타이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입력란을 클릭하여 메모장이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화면에도 메모장이라는 타이틀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뉴까지 추가한 후에 중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부분의 스크롤을 아래로 더 내리면 메뉴 항목이 나옵니다. 이곳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여 메뉴를 구성할 것입니다.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메뉴바를 프레임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메뉴바를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드래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클릭만 하는 것입니다. 메뉴바를 클릭하고 버튼을 모두 놓은 상태로 디자인 창으로 마우스를 이동시켜 프레임의 타이틀 부분으로 천천히 이동시켜 보십시오. 앞전에 선택한 메뉴바를 만들려면 이곳을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가 보일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바가 프레임에 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뉴바에 메뉴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시 팔레트로 이동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 선택 역시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만 하면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다시 마우스를 메뉴바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빨간색의 바가 보이는데 이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메뉴바에 메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메뉴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입니다.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기 전에 메뉴바에 붙은 메뉴의 텍스트를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메뉴가 선택되어 있으면 속성창으로 가서 텍스트 항목에 있는 뉴 메뉴를 지우고 관리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봅니다. 디자인 창을 곁눈질로 살짝 노려보면 메뉴바에 붙어있는 메뉴의 텍스트가 관리로 바뀌어 수 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의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참고하여 메뉴 아이템들을 메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메뉴 아이템을 선택한 후 메뉴에서 빨간색 바가 보일 때까지 마우스를 메뉴 근처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시나 이 빨간색 바가 보일 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메뉴에 메뉴 아이템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된 메뉴 아이템의 텍스트도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목차보기 메뉴 아이템으로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메뉴 아이템을 메뉴에 추가하고 텍스트를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완성하고 소스를 저장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메뉴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었는데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일까요? 중간중간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대단한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메인 프레임 작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메모 목차를 보여주는 프레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창을 다시 닫습니다. 완성된 결과 화면을 보니 메모 목차가 보이는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 안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모 목차는 인터널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src 폴더 안에 메모 패키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메인 프레임을 만들 때처럼 New Other Window Builder 스윙 디자이너 항목 안에 있는 인터널 프레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만들 인터널 프레임 이름을 컨텐트로 지정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프레임을 만들 때와 같이 기본 코드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기본 코드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디자인 모드로 가겠습니다. 이 인터널 프레임의 기본 레이아웃은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이 보더 레이아웃의 중앙 부분에 메모 목차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 표시할 것입니다. 지정된 높이보다 메모 목차들이 많을 때를 대비하여 가장 먼저 스크롤 페인을 가운데 추가합니다. 팔레트의 컨테이너 영역에서 스크롤 페인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한 후 마우스를 디자인 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영상과 같이 마우스가 이동될 때마다 동서남북센터 영역을 자동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동서남북센터 5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레이아웃이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그럼 선택된 스크롤 페인을 가운데 영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팔레트 컴포넌트 영역에 보면 리스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 디자인 창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다 보면 스크롤 페인에 있는 뷰포트 위치가 표시됩니다. 뷰포트에 리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해 봅니다. 화면상 특별히 변화된 모습은 없지만 스트럭처의 컴포넌트 창을 보면 스크롤 페인 안에 리스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음을 계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널 프레임을 선택한 후 속성창의 타이틀 항목으로 이동한 후 타이틀을 메모 목차로 지정하고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프레임은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 역시 메인 프레임 안에서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널 프레임으로 만들 것입니다. 컨텐트 프레임을 만들 때와 같이 메모 패키지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스윙 디자이너까지 이동한 후 인터널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에디터로 정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면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여 컨텐트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인터널 프레임의 가운데 영역에 스크롤 페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줄의 입력이 가능한 컴포넌트들은 몇 개가 있지만 단순히 텍스트만 입력할 거라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한 후 스크롤 페인의 뷰포트 영역에 추가합니다. 프레임을 선택한 후 속성창에서 타이틀을 세메모라고 입력하고 코드를 저장한 후 마무리 짓습니다. 두 개의 인터널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다시 메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프레임의 디자인 편집창에서 메뉴바 하단을 클릭한 후 컴포넌트들이 표시되는 스트럭처 창을 보면 컨텐트 페인이라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들 중에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라 칭합니다. 이 컨텐트 페인의 속성창을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현재는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우 레이아웃을 보더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보더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이유는 컨텐츠 페인의 왼쪽에 앞서서 인터널 프레임으로 만든 컨텐트 클래스를 추가할 것이고 가운데는 메모 창들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콘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을 보더 레이아웃으로 정하고 센터 영역엔 팔레트에서 데스크탑 페인 찾아 추가해줍니다. 이 데스크탑 페인은 인터널 프레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그냥 컨텐트 페인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만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정들은 자바 코드를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수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만들기 첫 번째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월한 자바 개발팀의 좌충우돌 장혜솔이었습니다.